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부부 채널의 아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20대 후반부터 지나온 12년 동안 총 5년의 시간을 해외에서 살았던 제 경험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막상 해외살이라고 하면 누구나 큰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해외에 이주하여 살아보는 것이 당연한 일일 텐데요. 저는 매번 우연한 기회, 그리고 가야 하는 타이밍의 이유로 총 3개국에서 해외 이주를 하여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해외살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앞으로 해외에 이주하여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본 국가는 총 3국가입니다. 첫 번째로 호주 퍼스, 두 번째는 필리핀 세부, 세 번째는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제가 해외살이 모두가 우연한 기회라고 했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2011년 봄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며 사회생활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졸업한 지 5년도 더 지난 시간이었는데 대학 친구에게 연락이 한 통 왔습니다. 우리 호주로 워킹홀리데이 한번 가보지 않을래? 워킹홀리데이? 그게 뭔데? 참고로 저의 전공은 피아노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졸업 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피아노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저에게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는 생소한 말이었죠. 저는 그 길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고, 워킹 비자는 신청 후 비자 비용을 지불하면 비자가 굉장히 빨리 나오는 편이어서 신청 과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건 영어였죠. 주입식 영어를 배우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저는 회화가 전혀 가능하지 않았으니까요. 잠깐이나마 영어 때문에 이대로 진행을 해야 할지 며칠 고민이 많았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대학 친구와 제가 가기로 결정한 서호주 퍼스에는 저의 고등학교 친구가 워킹홀리데이를 하며 3개월째 지내고 있었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신체 검사를 끝내고 검사 결과가 보내진 후 며칠도 걸리지 않아 승인이 났습니다. 그 길로 2011년 6월 호주 퍼스로 출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는 우선 1년 비자를 주고 공장이나 농장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일을 하게 되면 세컨 비자라고 하여 1년을 더 연장해주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덕분에 초기 정착은 다행히 수월했고 한 달은 잡을 구하며 호주라는 곳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기저기 여행도 해보고 싶어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영어가 되지 않는 저에게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졸업 후 피아노 강사 일을 하던 게 전부여서 어떤 일을 구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고등학교 친구가 저와 같은 피아노 전공이었기에 개인 레슨 수업을 원하는 한 학생을 소개시켜 주었고, 그 길로 호주에서도 개인 레슨을 함께 병행하며 2년 동안 다양한 직업을 경험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하나만 알고 살았던 제가 영어권의 호주라는 이 나라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을까요? 오후 3시 이후로는 피아노 개인 레슨 수업을 했지만 비어있는 오전과 낮 시간을 이용해 다른 일을 해보고 싶었던 저는 여느 워킹홀리데이와 다름없이 이력서를 작성하여 이곳저곳 잡 구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어 회화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는 대학 시절 했던 잠깐의 자취 실력을 발판 삼아 요리 쪽의 일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주방 보조로 지원한 중식당에서 사장님의 뜻밖의 제안에 첫날부터 서빙 파트로 옮겨지게 되었죠. 주문 용어는 늘 반복이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내가 알려줄게. 영어 늘리고 싶으면 주방은 접어두고 서빙 일을 한번 시작해봐. 사장님 한마디에 용기를 얻어 종이와 수첩 하나 들고 난생 처음으로 외국인 손님에게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해보았던 것이 워킹홀리데이의 제 첫 잡이 되었습니다. 미국식 영어 발음과는 많이 다른 호주식 발음에 물이라는 단어 하나도 잘 알아듣지 못했던 저는 워러가 아닌 와타라는 한 단어에도
깜짝 놀라 사장님께 와타는 뭐예요? 라고 질문했으니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4년 현재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일들을 그 당시에 경험하게 되고 하루에 50가지 패턴의 식당 용어와 문장들을 늦은 밤 열심히 공부하고 외워가며 웨이트리스, 즉 서빙 일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니 손님들의 말이 귀에 들리고 주문 용어는 눈 감고 이야기할 만큼 영어가 늘어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워킹홀리데이의 시작은 저에게 여러 가지 직업을 경험해 볼 수 있게 해주었고 중간에 호주에서 일이 가능한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피스 매니저, 서빙, 조리보조, 카페 바리스타 등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 보았고 세컨 비자를 얻기 위한 요거트 공장에서의 88일 근무까지 호주에서 2년 3개월이란 시간을 꽉 차게 보냈습니다. 3개월은 2년이 너무 아쉬웠던 저에게 보상을 하고자 국내 관광 비자 3개월을 연장하여 서호주 여행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피아노 개인 레슨 일을 꾸준히 하고 제 학생들이 15명 정도가 되고 나니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기에 2년 3개월 중 나머지 1년은 아이들 레슨으로만 일을 꽉 채웠습니다. 보통 수업은 하루에 2개에서 3개가 최대였지만 땅이 넓은 호주는 버스와 트레인만 타도 이동 시간이 꽤 되었기에 수업 몇 개를 마치면 하루가 모두 끝나 있었습니다. 레슨을 마치고 남는 시간이나 주말은 친구들과 바베큐를 하거나 바닷가에서 서핑, 당일치기 여행 등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전공은 못 버린다고 보컬팀의 세션으로도 취미 활동을 하며 이곳저곳 외부 공연도 다녔습니다. 사실 호주 생활이 1년쯤 지났을 때 영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어 필리핀 세부로 3개월 어학연수를 다녀온 뒤 나머지 1년 3개월을 다시 호주로 돌아와 지냈습니다. 그때 필리핀 세부라는 곳은 처음 가보기도 했지만 늘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숙식 해결도 되고 프로그램이 알차다고 생각했던 필리핀 어학연수 3개월을 용기를 내어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는 항상 건조한 호주 기후와 다르게 매우 습하고 더운 온도였지만 제 나름의 적응력으로 금방 적응이 되더라고요. 관광지와 로컬 도심지의 느낌이 많이 다른 곳 중에 하나였는데 친절한 사람들, 외국인을 낯설어하지 않는 분위기에 첫인상이 매우 좋았던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물론 치안이 위험한 장소도 군데군데 있어서 세부에서는 외국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는 늘 친구들과 여러 명이 함께 이동을 하거나 지프니와 같은 로컬 교통수단보다는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어학원에서 권고하는 내용들이었기에 지켜야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어학원에서 하루 4시간 이상 수업을 들으며 캐나다와 호주로 유학이나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 공부를 위해 세부로 온 많은 친구들도 알게 되고 사귀게 되었습니다. 수업을 마치면 대부분의 스케줄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주말에는 너무 친절하고 좋으신 필리핀 선생님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과도 함께 야외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알게 된 정보로는 필리핀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 과정이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는 정보에 친구들과 다 같이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에 도전하여 오픈워터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바닷속에 사는 너무 예쁜 열대어, 그리고 멋진 산호들, 난파선 등을 다이빙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는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들과 함께 야외에서 맛집을 가거나 펍에서 맥주 한잔하거나 학원 캠퍼스 내 수영장에서 함께 수영하기, 주말 여행하기 등 많은 야외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을 동고동락하던 친구들과 많은 선생님들, 정말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시드니만 알고 서호주 퍼스는 잘 몰랐던 많은 친구들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퍼스에 가보고 싶어 했고 몇몇 친구들은 정말 시드니에서 퍼스로 목적지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듣고 레벨 시험을 치르고 3개월 어학연수를 무사히 수료하고 나니 영어와 많이 친해지게 된 저에게 뿌듯하기도 하고 회화가 한결 자연스러워진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학연수를 마치고 마지막 보상으로 보라카이 여행을 4박 5일 정도 한 뒤 저는 다시 호주 퍼스로 돌아왔습니다. 퍼스에서의 남은 시간들은 어학연수 때 만난 몇몇의 친구들과도 함께였기에 더욱 신이 날 1년을 기대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호주에서 남은 시간을 다 보내고 호주 생활 막바지가 되었을 때쯤 공연을 함께했던 공연팀 5명의 친구들과 총 6명이 함께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시즌에 9박 10일 서호주 로드트립 캠핑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0일 동안 돌아본 서호주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대자연의 신비와 눈에도 담기지 않는 장엄한 광경들을 머리와 가슴 그리고 사진에 담기 바빴습니다. 그때는 SNS라고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알지도 못했던 페이스북이 전부였으니 사진은 많이 남겨두었지만 그 당시 영상 하나 제대로 찍어두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바다에서 밤새 무수히 떨어지는 별똥별, 노란 사막과 하얀 사막에서의 샌드보딩, 하늘과 맞닿아 땅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 그랜드 캐년 못지않은 장엄한 바위 절벽, 거대한 인도양이 보이는 바닷가 등 잊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해준 호주라는 곳을 내가 여행하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울 정도의 호주에서의 마지막 긴 여행이었습니다. 호주라는 땅에 와본 것이 세상에 태어나 내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 행복한 일이었다고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호주에서의 시간은 한국에서 겪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마음 같아선 책을 쓰고 싶을 만큼 하고 싶은 말들도 많지만 꿈 같았던 호주 생활의 이야기를 이쯤에서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호주에 다녀온 뒤 한국으로 와서 일상을 다시 시작하던 제가 1년간은 호주알이 향수병을 시간으로 버티고 견뎌내게 됩니다. 호주가 저의 제2의 고향이 된 순간이었죠. 그렇게 3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다시 호주가 그리워진 저는 호주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항공편도 체크해가며 호주에 가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봐도 좋겠다고 생각했을 그쯤 지인의 소개로 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12월 겨울이었고 크리스마스 되기 이틀 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네요. 타이밍이 참... 처음엔 가벼운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러 나갔고 저보다 2살 연하인 남편이 더더욱 어려 보였던 순간이었죠. 근데 대화를 나눈 지 2시간이나 지났을까? 남편과의 대화가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서로 의외의 티키타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첫 만남 뒤로 매일 연락을 해준 남편 덕분에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데이트를 연달아 하게 되면서 저희의 만남은 지속되었고 사귄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저희의 모습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물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사귄 지 1년이 좀 안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했고 결혼식을 하기 전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코엑스에서 열린 캐나다 이민 박람회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 평소 이민에 관심이 있던 친구와 함께 셋이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람회 강연을 듣고 난 뒤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한창 직장 생활하는 내내 해외살이 한번 해보는 게 꿈이었다며 캐나다 한번 가볼까? 나중엔 내가 하는 일과 연계되어 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살아보고 괜찮으면 영주권까지 도전해보지 뭐. 하는 말에 저는 조금 놀랬죠. 해보고 싶은 일이 있거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충분한 생각과 자료조사를 마친 뒤 바로 실행하는 저의 성격과
남편의 성격은 너무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짧다면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든든한 인생의 파트너가 나타난 것 같았어요. 저희는 고민 없이 워크퍼밋 비자를 통해 결혼 후 2달이 지난 시점에 캐나다 밴쿠버로 떠났고 그곳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2019년 1월이었습니다. 겨울에 도착했지만 막연히 캐나다가 굉장히 추운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던 저희는 한국보다 춥지 않은 기후에 또 한 번 놀랐고 여름은 기온이 최고 40도까지 오른 적이 있어 기후변화를 실감할 수 있던 때였습니다. 저는 한 번의 해외살이 경험이 있었던 터라 밴쿠버에서도 피아노 개인 레슨을 조금씩 시작하여 학생들을 점점 늘려갈 수 있었고 남편과 저는 그렇게 각자의 일을 하며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날 때쯤 세계적인 재난 코로나가 터지며 외국에서 처음 맞는 경험에 놀라고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큰일이 생기면 대담해지는 저를 잘 알기에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거야 하고 하루하루 마음을 다스리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을 때쯤 저희가 밖에 마스크를 쓰고 나서면 종종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했고 마스크 쓰기에 민감했던 캐나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마스크를 벗고 다니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가 그만큼 힘들고 겁이 났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하며 넘어갈 상황이었죠. 코로나 따위 이겨내야지 하며 남편과 저는 모든 것을 조심하며 더 잘 지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캐나다 밴쿠버는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친인척 외에 사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았고 집에 오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저의 피아노 개인 레슨 일은 한순간에 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3개월, 4개월, 5개월쯤 지날 때 남편이 일을 나간 시간에 혼자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보냈던 저에겐 평소에 잘 걸리지 않는 우울의 감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먼 타지에 나와 주위에 가족과 친척도 없는 곳에서 친구들도 잘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일까지 쉬고 있자니 집에서 몇 개월째 갇혀버린 신세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도 치료를 잘 못 받던 그 당시 캐나다의 의료 상황에 한편으론 겁이 나기도 했고 이런 상황에도 가족들 얼굴 한번 못 보는 현실에서 말 그대로 현타가 온 상황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남편은 여기서 일을 좀 더 하면서 영주권 진행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전 제 일을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한국에 있으면서 조금 떨어져 지내볼까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결국 함께 귀국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에 오직 둘만을 위한 최상의 결정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혼살림을 조금은 아깝지만 중고거래로 정리도 하고 차와 버릴 짐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2년 반 만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공항에서 부모님 얼굴을 뵙는 순간 그새 많이 변하신 부모님 모습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니 한국에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가족들 얼굴 보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되는 일이구나 하며 그 당시 자가격리 2주를 마치고 한국에서 부모님들과 그동안 보내지 못했던 좋은 시간들을 보내며 몇 개월을 아주 푹 쉬었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캐나다에 계속 살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 말이죠. 물론 좋은 기억도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쉬는 날이 되면 구글맵에 핀을 찍어가며 캐나다 서부 곳곳을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캐나다만의 매력에 빠져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캐나다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한국에 비해 조금은 느린 시스템과 아직은 아날로그적인 많은 부분들이 처음엔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느새부터 어떤 일에도 여유가 생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의 TMI이긴 하지만 오늘의 부부 채널을 만들기 전에 저희는 캐나다의 일상을 공유했던 유튜브 채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채널의 이름은 오늘의 우리였고 약 60개 정도의 영상이 기록된 캐나다 일상 브이로그 채널이었죠. 그냥 저희의 캐나다 일상과 추억을 기록하고자 만든 채널이었지만 그 채널로 인해 좋은 기회가 되어 KBS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 출연해 특별한 시간을 선물해 드린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저희는 캐나다에 있어서 화상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캐나다 신문사 또는 SBS에서도 방송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귀국을 준비하는 타이밍과 맞물려 비록 성사되지 못했지만 유튜브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지내면서 알게 된 많은 지인들과 레슨을 받는 제자들의 학부형님들께서 늘 챙겨주시고 저희와 잘 지내주신 덕분에 많이 외롭지 않은 해외살이가 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캐나다에서 만난 귀한 지인들은 여전히 한국에 휴가차 귀국하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의 안부를 묻고 만나게 되는데 그 또한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들을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못했겠지 하는 생각에 캐나다에서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쌓은 그 시간들을 지금도 종종 추억으로 되새깁니다. 이렇게 총 5년 이상의 해외살이 경험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꼈는지 한국에 돌아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바로 내리진 못했지만 그 5년이란 시간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은 확실했으며 그 시간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없었기에 정말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해외살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멘탈과 마음가짐, 아무리 느려도 참아지는 인내심,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또한 열심히 즐기는 마음, 한국의 빠르고 정확한 시스템, 그리고 의료는 정말 한국만한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확신의 감사, 뭐든지 옆에 늘 있는 것은 소중함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타지에 나가 살다 보면 물론 모든 것이 생소한 환경에 힘든 일도 때론 서름도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뿐히 이겨낼 만큼의 다른 환경 속에서의 일상이 주는 새로움과 설레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해외살이의 목적은 크게 유학, 워킹할리데이, 취업과 이민,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막상 살아보았는데 생각보다 아니어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하는 등 각자의 선택이 갈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 두 가지 경우가 아닌 약간의 다른 상황으로 귀국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저희 부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은 한국을 선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저의 해외살이 경험담을 공유하는 영상이므로 해외와 한국을 비교하거나 장단점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어디에서의 삶이든 내가 어떤 생각들을 하며 어떠한 자세로 삶에 임하게 되는지 매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루의 일상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해외살이는 인생에 단 한 번 기회가 온다면 꼭 한번 그 기회를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해외 이주를 계획하는 모든 분들께도 이 영상을 통해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저의 경험담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부부 아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힘이 나는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